자, 먼저 수직적 연계 개념을 보겠습니다. 수직적 연계는 보통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왔었던 계속성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속성은 아주 심플한 개념이에요. 가를 보시면 나중에 배울 내용과 이전에 배운 내용의 관계, 나중에 학습 출발점이 그 이전 학습의 종결점과 잘 맞물리도록 조직해야 된다. 1학년 끝나는 시점과 2학년 시작하는 시점의 학습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하지 중간에 뻥 뛰고 넘어가서 갑자기 2학년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나는 시점과 시작되는 시점의 학습이 이어지게끔 조직을 하는 것이 연속성 또는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죠? 조직 원리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선정보다는 조직 원리가 까다로워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는 통합성 물어봤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통합성 물어봤었는데 나머지 부분들 범위도 얘기하기가 좋고, 왜냐하면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구성할 때 일단 범위부터 잘 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방금 얘기했었던 연속성이라든지 계속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기가 좋으니까 다 명칭과 개념 꼼꼼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범위, 수평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범위입니다. 범위.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스코프는 그대로 쓰기도 해요. 스코프라고 한글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다룰 내용의 폭과 깊이.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폭과 깊이, 폭과 깊이. 수평적 원리죠. 자, C. 특정 학년에서 어떤 교과나 활동을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다룰 것인지, 개설된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D를 보시면 교육 내용의 폭과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콥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폭과 깊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폭으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가르칠 것인가. 근데 이건 상대적인 성격이 있어서 폭을 강조하면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고, 깊이를 강조하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싶으면 10개 교과를 가르친다. 그러면 20시간이 나왔다. 그러면 그 10개 교과를 몇 시간씩 가르쳐야 됩니까? 2시간씩밖에 못 가르칩니다. 근데 5개 교과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20시간이니까 4시간씩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어지면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폭이 좁아지면 깊이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깊이가 깊어지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내용을 더 많이 깊게 가르치고 싶으면 많은 교과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게 범위예요. 스코프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학기 동안, 한 학년 동안의 시간표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건 시간표 짜거나 교육과정에 교과들을 배치하는 거랑 되게 많이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도 좀 관심 있게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 개념을 보시게 되면 너무 단순해요. 순서.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순서. 그리고 타일러. 개념을 보시게 되면 심화 반복이에요. 앞에 계속성도 타일러 개념이었었잖아요. 근데 타일러 개념에 있어서 계속성은 동일 내용, 동일 수준 반복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계열성은 심화 반복, 동일 내용의 심화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랑 유사하냐면 똑같진 않은데 유사한 게 나선형 교육과정이랑 실제로 비슷해요. 나선형 교육과정에서는 뭘 얘기하죠? 지식의 구조,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걸 해마다, 학년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점점 명백해지고 심화되고 분명해지는 방식으로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게 타일러의 계열성 원리예요. 근데 일반 원리에서 계열성은 이 개념에 한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건 가르치는 순서를 결정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계열을 짜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거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쌤들이 헷갈려 하세요. 뭐가 다른 거지? 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모든 순서, 어떤 방식으로건 순서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방법의 하나로 타일러의 방식도 포함될 수 있더라. 범위, 여기가 개념 쓰는 건 크게 무리는 없었을 텐데, 범위를 활용하는 게 왜 좋을까? 왜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를 쓰는 게 조금 활용 부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 쪽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학습 경험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 개념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좀 의미 있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했고 범위가 무엇인지 개념을 쓰고 범위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게 학생 이해에 왜 도움이 될 것이냐, 학생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구성에 왜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범위가 무엇인지 특정 기간 동안 배우게 되는 교과의 폭과 깊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었을 때 그러면 폭과 깊이를 적당히 한정하는 게 왜 도움이 되는 걸까? 말 그대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을 가르치거나 또는 지나치게 깊게, 지나치게 얕게 가르치지 않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이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에 근거한 이야기를 타당화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런 맥락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서술을 하고 재구성 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제시문이 없어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었던 사항들, 비슷한 주제, 큰 주제 영역들 되게 자주 봤었죠. 그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막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개념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하려면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국가교육과정을 내가 수업하는 형태에 맞춰서 재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 관련돼서 하게 된 모든 실천 활동들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구성하는 형태가 교과 내, 교과 간, 교과 비교과, 지도 시기 중심 등등에서 다양한 방식이 있죠. 얘는 혹시 모르니까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 교육과정 실천 방안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써보세요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접근이 있구나 정도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평가에서 지금 수업하다가 계속 진단평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물어볼 때는 했다 하셨는데 다른 거 물어봤어요. 저희가 3, 4월 강의에서 진단평가 관련된 모의고사를 한번 봤었지요. 그래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일부 이제 활용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실행하는 방안을 물어봤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진단평가를 활용해서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기본 개념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그 부분의 효과성이나 실행하는 방안이나 이쪽으로 연계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비교적 오픈형이죠. 그리고 성장 참조 평가는 잘 찾으셨죠? 예, 괜찮아요.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못 찾았으면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못 찾은 답을 봤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행 방안은 사실은 이 부분은 특별한 다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장 참조 평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이를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답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자기평가 실행 방안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 이거 외워서 쓴 거 없는데, 나 외워서 갖고 있는 거 없는데, 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막 떨면서 쓰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에 근거를 해서 자기평가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의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체크리스트 가지고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겠네. 진짜 그 정도 수준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장 참조 평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안 확인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학기 시작 전 시행하는 평가를 통해 학기 시작 전 시행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죠. 학업 격차 해소 방안을 두 가지 서술해보자. 잘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현재 상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업의 난이도나 수업의 내용이나 수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근데 그걸 못 바꾸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학습자들의 수준을 파악해 봤더니 모자라. 학습을 못할 것 같아. 우리 학습 목표를 그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하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보충 학습,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끌어올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개인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써라. 이거는 그냥 풀어 쓰는 거였어요. 성장 참조 평가의 절차를 풀어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진단평가의 목적 시행 방안 부분은 인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출 부분과 활용 부분이 좀 섞여 있고 이 시점에 보기에는 괜찮은 형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형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그다음에 네 번째 언급된 4번에 언급된 평가의 목적을 쓰고 진단평가였었죠. 진단평가 찾는 건 쉬웠죠. 제시문 내용도 한 줄밖에 안 돼요. 저 쓰면서 너무 짧지 않나? 이러면서 두 줄이네. 그래도 거의 한 줄이죠. 시행 방안을 두 가지 제시를 해보자. 이렇게 구조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도 수업 개선이 가능할 거야.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활용해 보려고 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겠다.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목적이 거의 여기에서 들어요. 수업에 도움이 된다. 근데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성취도가 올라갈 거야.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요. 목적 부분에 있어서. 수업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결국 교수학습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 찾으라고 했는데 밑줄 친 부분은 등수를 부여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준 참조 평가의 방식이 가진 장점 한 가지, 단점 두 가지 설명해라. 이건 쓸 수 있죠. 그리고 김 교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라. 그래서 이거는 명칭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근데 이게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결국은 개념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는 필요하다. 등수를 부여하는 시험을 무서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야 라고 해서 등수를 부여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등수를 중시하는 교육 그 평가 유형은 규준 참조 평가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규준 참조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 상대적 서열보다 교과목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교과목의 기준에 근거한 평가? 이거는 준거 참조 평가, 절대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그러니까 약간 소극형 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앞에 등수를 부여하는 시험 상대평가 오케이. 바로 읽었는데 최근 상대적 서열보다 교과목의 기준 절대평가지. 그래서 뒤에도 읽을 때 그냥 눈이 스르륵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뻔한 얘기잖아요. 부정 좋은 얘기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틀리는 게 논술에서는 가장 억울한 원통한.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진짜 근데 의외로 제시문 내용을 대충 읽거나 그러니까 놓치거나 문제 배점 요인을 놓쳐서 틀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준거 참조 평가를 얘기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개선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준거 참조 평가도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학생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가진 평가를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우리가 규준 참조 평가나 준거 참조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평가의 기준을 가진 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거라 그랬었죠. 규준 참조 평가는 등수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의 위치, 서열이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이고 준거 참조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목표. 그 목표가 학생마다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생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른 평가로 성장 참조 평가나 능력 참조 평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제시문에 나타난 평가 유형 두 가지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장점을 하나씩 제시를 해보자. 자, 찾아보겠습니다. 평가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평가의 기준이 학생 개인의 상태나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면 자, 평가의 기준이 개인적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성장과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자, 보시면 교육을 통한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노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키워드 보이죠? 성장과 노력이 각각 키워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 키워드가 되는 경우 성장, 참조 또는 지향 평가,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능력, 참조 평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 서열이나 목표 중심적 평가가 아닌 상대적 서열 강조하는 거 뭐예요? 규준 참조 평가죠. 목표 중심 평가는 준거 참조 평가죠. 그래서 이거 말고 개인의 능력 수준이나 시작 수준을 기준으로 지금 두 번씩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의 능력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능력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시작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 성장 참조.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 참조와 능력 참조를 각각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약간 흐름이 있습니다. 측정관, 다음에 평가관, 다음에 총평관. 요 순서로 평가의 관점이 변화되고 발달되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평가에 해당하는 관점은 어디에 가까울까? 이쪽에 가깝고 이쪽을 슬쩍 걸쳐서 보고 있다 정도.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쪽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세부사항들은 약간씩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별한 환경, 과업, 상황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적의 전인적 평가다라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그런데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학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과 관련되는 특정하는 환경이 존재를 하면서 요 두 가지 사이에 부합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총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대학 입학할 때 그 입학 사정관 그 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학생이 가진 여러 특성들이 요 학교의 이 학과랑 관련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총평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에서 기억 부분 보시면 판단을 위해 다양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측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질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평가에서도 약간 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총평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두드러지게 강조하게 됩니다. 질적인 접근. 그 다음에 니은에 나와 있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특히 요 키워드가 보이면 총평이구나.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에디, 딕과 캐리.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객관식 때는 당연히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고 교수 이론 및 공학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업할 때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교수 설계 파트예요. 교수 설계 파트라서 에디나 딕과 캐리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학교 상황에 맞는 교수 설계를 새로 하겠다. 이 영역에서는 교수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딕과 캐리 모형이 제일 지금 현재도 가장 그 권위 있는 모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디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되게 쉽게 분석 우리 시험인데 그 추가 시험에서 한번 되게 가볍게 출제된 적이 있어서 다음에 나온다 그러면 딕과 캐리가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전체 절차, 단계, 세부 활동들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절차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수전 활동, 뭐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 연습 및 피드백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는 거예요. 딕과 캐리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에디 한번 인출하고 나서 에디 이론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한 번 더 했었죠. 그 문제 한번 정리하면서 딕과 캐리, 에디 한 번 더 봤었는데 언제 만나도 막 좋은 기분이 드는 그 모형은 아니죠. 딕과 캐리를 다들 좋아하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전반부 분석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는 사실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봐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쓰셨던 답들을 보니까 이쪽 부분들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좀 더 풀이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에디랑 딕과 캐리는 세부 각각 단계들의 구체적인 활동들, 성격들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딕과 캐리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계를 딕과 캐리 모형에서 찾아 명칭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서술을 해보자. 딕과 캐리 모형 다 외우셨죠? 외우셨죠? 그죠? 딕과 캐리 되게 강조하는 교수 설계할 때는 진짜 교수 설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딕과 캐리. 에디보다는 딕과 캐리입니다. 왜냐하면 에디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에디가 한 번 나왔고
D과 캐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D과 캐리는 어디를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은 모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기 부분에서 각각 단계들을 보시게 되면 명칭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체 모형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D과 캐리 같은 경우에. 명칭 기억해 두시고 세부 활동에서 뭐 하는지도 다 보시면 됩니다. 플립드 러닝, 오늘 블렌디드 러닝도 봤지만 플립드 러닝 부분에서 요 부분이 둘 다 좀 아마 쓰시면서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그냥 인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소통에 도움이 될까요?를 물어보게 되니까 뭔가 이유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라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잘 알고 계시는 특징이다. 장점 부분에 입각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플립드 러닝은 특히 더 그렇고, 그다음에 상보죠.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보면 조건이 좀 있었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게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못 챙기셨지만 지금은 좀 제시문을 봤더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되게 관심이 높은 학교 교육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소통. 우리가 실제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고등학교는 좀 덜하긴 한데 사실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만 해도 최근까지 3분의 1 등교였어요. 3분의 1 등교라서 3주에 한 번 정도 등교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3분의 2 등교로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당장. 근데 곧 방학이라 애매하긴 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소통, 교사와 학생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1, 2차 공통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가 다시 구성원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지금 사회 전체의 관심, 그다음에 학교가 이런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어. 활발한 소통, 작은 사회로서 기능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땡땡 중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모두 함께 소통하는 열린 학교 구현을 주제로 회의를 했다. 회의 중 일부다 참고해서 모두 함께 소통하는 열린 학교 구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꼭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이 길어진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생 간의 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교사와 교사 경영자들 사이의 소통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심리, 방법, 행정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논의를 해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격 수업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면대면, 비대면 수업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 방법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도 소통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원격 수업도 잘 활용하면 꼭 소통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왜 원격 수업 상황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발표해봐 그러면 좀 무서워서 주목을 너무 받으니까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안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무 편한데 학생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좋은 부분도 있다. 이번 학기에 플립드 러닝을 활용해서 일부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플립드 러닝의 경우 교실 수업에서 자 교실 면대면 수업이죠. 면대면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교사와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씩 쓰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 여기 줌이라고 사례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 활용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거는 완전히 활용이죠. 완전히 활용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항들 연계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줌과 같은 비대면 수업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원격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은 여러 측면에서 더 주의하고 잘 설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가 낮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 때도 참여가 낮은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더더욱 그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찝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되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협동학습 활동을 웹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면대면 교실에서의 협동학습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유용성을 두 가지 설명을 해보자. 되게 길게 풀어쓰긴 했는데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점을
교실 학습과 비교를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보다 웹 기반 협동학습이 좋은 점을 두 가지 써보자. 최근 트렌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으로 다 지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쓰시면서 고통스럽다. 도대체 이건 기준이 뭘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을 부분이고요. 우리 시험이 지금 그래요. 요새 시험 자체가 문제 자체는 평이한데 답 같은 경우에 일부 항목들은 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 가이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쓸 게 많다고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작년 시험이 그랬기 때문에 절대 편안하게 글을 쓰고 끝낼 수 있는 연습은 별로 많이는 없을 거예요. 한 번씩 있긴 하겠지만 좀 그냥 귀찮게 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 전체가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학습 조직의 세부 원리를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학습 조직을 학교에서 실천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개념 알고 있으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상하게 행정 쪽은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보면 이전에도 동료 장학을 실천할 수, 그러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써봐.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건 진짜 답이 없어요. 동료 장학이 뭔지 알고 교사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정말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때도 비슷한 게 변혁적 지도성 찾게 만든 다음에 교사들의 변혁적 지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사항으로 두 가지를 써라.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특별히 그 개념의 조건이나 이론의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되는 교사의 괜찮은 접근 방법들, 교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넓게 써주면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 물어볼 때도 그 기계 문화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술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 부분 쓰실 때 뭐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좀 편안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 연계해서 좋은 얘기들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써보자. 뻔한 얘기들입니다. 자발적이고 책무성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다 괜찮아요. 자, 다양한 협의회, 자율적 장학을 활성화해야 한다. 자율적 장학. 그냥 장학이라고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그냥 장학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의외로 많이 하는 활동이 서로 수업 관찰하고 피드백 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각자 서로의 수업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 동료 교사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열려있는 답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같이 많이 한다. 이런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는 거 괜찮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향상이라든지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또 틀리진 않아요. 괜찮은 서술이기는 해요. 교사 개개인의 입장에서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도 2점. 자, 동료 장학 이어지게 되죠. 개념, 방안, 장점 다 체크해 두십시오.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시면 2014학년도 추가 문제로 나오고 2016학년도 논술에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왜 이게 2번이나 나왔을까? 실제로 중요성을 보면 대부분의 행정책들에서 동료 장학 되게 슬쩍 다루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지금 많이 권장할 법한 동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장학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적합한 타당성이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 자, 교육행정에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들, 출제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교사, 학생, 이 측면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결국은 의사결정 이슈라든지
학교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을 어떤 수준으로 참여시켜야 할까, 참여시키지 말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 거랑 특히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교사나 학생이 다 연계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단위 학교 자체, 단위 학교라는 말이 우리가 안 쓰는 말이라서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학교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학교 한 개라고 쓰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단위 학교, 개별 학교 하나하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 학교 중심의, 그러니까 이게 단위 학교 중심 경영 얘기하면 다들 SBM 그 자체를 생각하시는데 SBM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별 학교별로 경영되는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자율적인 경영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인 방향, 이런 쪽, 결국은 이쪽이요. 이 이야기가 여러 측면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행정 쪽의 큰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실 때도, 그래서 교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이론을 보든지 간에, 그럼 교사가 적극적으로 뭘 나서서 한다 그러면 도대체 교사는 뭘 해야 될까? 내가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시는 게, 이거는 1차도 1차지만 2차 때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